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서 브랜드 경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 직업은 기획자입니다. 현재는 이제 브랜드의 접점에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기획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제 제가 작은 이름 하나를 네이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있는 아주 큰 공간을 기획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저를 기획자라고 소개하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획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좀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한테 영감이 온다. 내 머릿속에 지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획을 해본 적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대신 제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흐릿하게 존재했던 것들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었던 걸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가져다 놓았다는 느낌. 바로 이런 사실들을 체감해 가는 게 저에겐 제대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들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브랜딩이나 기획처럼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작업 공간은 마치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런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새로운 것들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잘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브랜드를 만드는 일도 또 그 브랜드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의 요소를 만드는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능력들은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단 하나의 비법을 소개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그럼 또 한 번 이제 고개가 갸웃거려지시죠. 내가 알기로 이제 브랜드라는 건 많은 부분이 디자인을 통한 비주얼 요소들로 표현이 되어지고 또 최근에 유행하는 기획물들만 봐도 대부분이 영상이나 공간처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왜 텍스트가 중요하다라는 걸까라는 의문이 따라 붙을 겁니다. 먼저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입사한 지 한 3년도 채 안 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이제 다양한 컨텐츠나 마케팅을 이제 기획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적성에 꽤 잘 맞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운이 좋게 동료나 상사분들도 제 결과물에 좋은 반응을 보여줬기에 나름 좀 자신감도 붙은 상태였죠. 근데 그 당시 제 유일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저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분과의 보고 미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도 나름 저를 좋게 평가해주고 계셨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긴 했는데요. 제가 보고를 하면 유독 어느 특정 부분에서 제 말을 멈추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날리셨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게는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 저희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근데 잠시만요. 지금 공감이라고 하셨는데 도영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감은 뭐죠?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또 제가 어느 날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참여자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또 딱 말을 끊으시고서 죄송한데 도영님이 생각하시는 스토리텔링의 정의는 뭔가요? 라는 말로
제 발언을 가로막는 겁니다. 사실 이쯤 되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를 위해서 기획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또 저분이 이 단어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단어 하나를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단어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짜증나시죠? 근데 우리처럼 뭔가를 기획하는 사람은 이 단어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쓴다는 이유로 무심코 단어 하나를 잘못 쓰면 우리 뒤에 있는 디자이너들, 개발자들, 세일즈 담당자들, 심지어 이제 고객을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CS 업무를 하는 분들까지 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자는 내가 쓰는 단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좀 흔히 말해서 머리를 세게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매번 나에게 특정한 단어로 날카로운 질문을 날리시는 이유는 기획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자 또 역량이자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날 그 순간부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나는 앞으로 이 키워드 장악력을 키워나가야겠구나라는 결심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제 특정한 단어, 특정한 키워드 하나를 사용할 때는 적어도 내가 왜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키워드들을 계속 장악해 가다 보면 제 기획력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확신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자리는 이제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계실 텐데요. 어떤 신분이건 또 어떤 직무를 하건 간에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뭔가를 기획하실 때는 그 시작을 말이나 글로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한다든지 혹은 기획하고 싶은 원형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말이나 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컨텐츠를 기획하건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쓰는 단어에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건 곧 여러분들의 이제 기획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쌓인 단어들의 총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건 여러분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금방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능력은 비단 그냥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훌륭한 기획력을 갖추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키워드 장악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의 좋은 언어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궁금한 단어는 꼭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집에 가셔서 곧바로 실천해 보실 분이 여기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대신 저는 조금은 재밌고 또 특별하게 이 키워드 장악력을 키우는 방법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서비스 아시나요? 아세요? 처음 보세요. 네, 이건 What's It Wa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저 하얀색 테두리 쳐진 정사각형 박스 하나가 가로 세로 3m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공간인데요. 만약 우리 지구의 표면을 저 정사각형으로 모두 쪼갤 수 있다면 바닥까지 다 포함해서 과연 몇 개 정도나 나올까요? 네, 자그마치 57조 개의 저 박스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특정 언어를 쓰는 사람의 99.9%가 아는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한다면 그 조합은 또 몇 개가 나올까요? 네, 바로 64조 개의 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모두 덮고도 이제 텅텅 남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왓스리워즈는 이 점을 착안해서 만든 주소 체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벤트 헬프스케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환풍구, 도움, 망토라는 뜻의 세 가지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런던 캠든타운 공원에 있는 저 위치로 치킨을 배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오늘 강연이 이루어지는 이곳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의 건물 주소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연장의 한 곳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희, 보물, 감동한. 신기하죠? 이처럼 단어 3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실제 많은 국가에서 비상 주소 체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에도 중요한 로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컨텐츠 혹은 인물도 3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왓스리워드처럼 무작위의 단어 3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3개를 직접 골라서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브랜드나 컨텐츠를 만들건 또는 어떤 캐릭터나 페르소나를 만들건 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다움, 우리다움을 전달하는 주요한 키워드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제가 이제 일하는 분야를 열심히 활용해 보고 있는데요. 제가 뭔가를 기획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그 대상을 어떤 3가지 키워드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제 기분대로 떠오르는 단어 3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를 정해서 이 키워드들을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기준이죠. 첫 번째는 본질 키워드, 두 번째는 가치 키워드, 세 번째는 상징 키워드입니다. 먼저 본질 키워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자 본질로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생수 한 병이 있다고 치면 이 생수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누군가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미네랄이 되게 풍부하고 청량감이 좋은 물을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치 키워드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이 본질이라는 게 오직 나만의 것 혹은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가 그 본질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가치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본질을 어떻게 하면 다른 것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라도 다른 것들이 갖지 못한 그 남다른 포인트가 뭔지, 어디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워드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징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찾은 본질과 그 본질을 가치 있게 만들어진 포인트를 이제 어떠한 매개체에 실어서 전달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본질 키워드와 가치 키워드가 브랜드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상징 키워드는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좋은 밸런스를 갖춰야 비로소 하나의 브랜드이자 또 기획물로 잘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브랜드 아시나요? 네, 어떤 브랜드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럼 이 브랜드의 본질이 뭘까요? 네, 이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주의가 이 이솝의 본질입니다. 이솝이 처음 창업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솝은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화장품, 생활용품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이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자연주의를 내세우지 않는 브랜드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솝은 스스로를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연구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원료를 쓴다, 순한 성분을 강조한다에 머물지 않고 무엇이 자연주의에 대한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규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자신들을 브랜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솝이 비건 화장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화학 성분이 들어간 원료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솝의 제품 설명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왜 이 성분을 활용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게 우리가 찾은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적은 형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솝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자연주의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제된 디자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솝 매장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솝은 이제 극도로 심플하고 잘 정돈된 디자인을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매장 안에 이제 그 흔한 포스터도 한 장 없고요. 심지어 스태프과 고객 사이의 소통에 이제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음악을 틀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연주의라는 단어를 막 입 밖으로 꺼내서 홍보하지 않아도 또 푸릇푸릇한 막 그런 비주얼로 매장 안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이솝이라는 브랜드에서 전문적이고 정제된 자연주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키워드 3개만 놓고 봐도 이솝이라는 브랜드의 좀 고유한 주소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대상과 마주할 때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상의 키워드를 찾는 노력을 해본다면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새로운 관점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대상의 본질은 뭘까? 저들은 그 본질을 어떻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를 어떤 상징물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나 하는 이 3가지 질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브랜딩이나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저런 키워드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찾기 위한 훈련을 하라는 의미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틀려도 좋고요. 계속 키워드를 바꿔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 대상의 주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끌어내보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선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만드는 기획물에 대한 작은 기준이 만들어지고요. 그 기준은 브랜딩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의 시대에서 나다움, 우리 다음을 정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누군가가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기획을 조금이나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언어에 대해 여러분만의 관점과 확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정하는 대상을 3가지 키워드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키워드 장악력이라는 게 길러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 힘은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기획력으로 작용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에도 삶에도 좋은 키워드와 언어들이 가득 담겨지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